계속 이어서 유동부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는 1년 이내에 상환해야 할 의무가 있는 유동부채와 1년 지나서 상환할 의무가 있는 비유동부채로 구분합니다. 자, 부채를 다른 말로 이렇게 채무라고도 하죠. 채무는 이제 갚을 의무라는 뜻입니다. 또 빚 이렇게 말하고요. 타인 자본 이렇게 말합니다. 자, 계정 과목 보겠습니다. 외상 매입금, 상품이나 온재료를, 즉 상품이나 재료를 매입하고 대금은 외상으로 한 경우 단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1년이라 하면 회계상이 1년이기 때문에요. 다음 연도 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급어음, 상품이나 온재료, 즉 재료를 매입하고 약속어음을 발행을 했는데, 또는 뭐 전자어음을 발행했는데 그 어음이 만기가 1년 이내일 때, 그럴 때 그 어음을 지급어음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미지급금은요, 상품이나 온재료가 아닌 물건을 구입하고, 즉 상품이나 재료가 아닌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은 1년 이내에 주기로 한 경우입니다. 나중에 주기로 한 경우인데요. 그 나중이 1년 이내죠. 이 경우 어음을 발행해도 나중에 주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상품이나 온재료가 아닌 경우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학습할 그 재료에는 이렇게 온재료 있고요, 부재료 이런 게 있는데요. 주로 온재료만 가지고 학습을 해요. 즉 재료, 제조업이기 때문에요. 회계 1급이 재료를 사다가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럴 때 제품을 만드는 데 쓰는 이제 주된 재료를 그 온재료 이렇게 말하고요. 부된 재료를 이제 부재료라고 일반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럴 때 그 재료를 사오면 회사 영업활동과 관계돼서 사오는 것이므로, 또 도매소매업이라면 도매소매업도 같이 한다면 이제 상품을 사오는 거고, 이것도 영업활동과 관계돼서 사오는 것이겠죠. 이렇게 영업활동과 관계돼서 매입하는 것을 일반적 상거래라고 합니다. 주로 재료가 온재료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온재료라고 썼어요. 재료 그렇게 넣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입니다. 단기차입금은 타인으로부터 현금을 빌리면서 1년 이내 상환하기로 하고 차용증서를 써준 경우입니다. 1년이라고 하면 회계상이 1년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 말까지입니다. 단기는 1년 이내. 선수금은 이제 계약금을 미리 받은 거예요. 계약금은 물건을 판매하기로 하고 받죠. 판매하고 관계됩니다. 그럼 예수금은요, 각종 소득을 지급할 때, 즉 소득을 말하면 뭐 급여, 그 다음에 뭐 이자, 혹시 직원 교육과 관계돼서 강사료, 뭐 이러한 소득을 지급을 할 때 세금 떼고 또는 보험료 등을 떼게 되는데요. 그러한 것들을 일수금이라고 그래요. 그 떼는 것을 온천징수라고 그러고요. 소득이 생기는 곳에서 징수해라 라고 이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온천징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떼서, 미리 이렇게 떼가지고 받아뒀다가 납부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나 기관에 납부하기 위해서 미리 받아둔 돈이라 그런 뜻입니다. 국가나 기관에 납부해야 되니까 부채가 되겠죠. 선수금은 계약금을 미리 받은 거고, 계약금을 미리 받은 거는 나중에 물건을 줘야 될 의무가 생기니까 이게 부채고요. 나머지는 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유동성 장기 부채는요, 비유동 부채, 즉 1년 이후에 주기로 한, 지급하기로 한, 갚기로 한 그 부채 중에서 보고기간 종료로부터 갚아야 될 그 기간이 1년 이내가 됐을 때, 즉 처음에는 이제 돈을 빌렸는데 3년 후에 갚을게 라고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1년 지나면 2년 남고, 그 다음에 또 1년 지나면 1년이 남잖아요. 1년밖에 안 남은데 이걸 비유동 부채에다 분류하면 이해 관계자가 봤을 때 아직도 갚아야 될 날이 1년 이후이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그 해당되는 그 비유동 부채를 이 이름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시험에는요, 그 비유동 부채 중에서 장기 차입금 위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을 잘 받으면 돼요. 장기 차입금, 장기간 쓰기로 하고 빌린 돈인데요. 그 장기 차입금이 갚아야 될 기간이 보고기한 종료로부터 1년 이내가 되면 유동성 장기 부채로 이렇게 바꾸라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가수금은요, 돈은 받았는데 알 수 없는 돈을 받은 거예요. 알 수 없는 돈이 가지고 계정과목이나 금액을 확정 지을 수 없을 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 세금은요, 법인세하고 부가세 아직 안 냈을 때 미지급 세금으로 씁니다. 미지급 배당금은요, 우리 회사가 주식회사고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주기로 했는데 그 배당이 현금 배당인 거예요. 그런데 배당을 주기로 했는데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고 나서 즉시 안 줘도 되거든요. 보통 이제 한 달 내에만 주면 돼요. 그래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배당 결의를 받았어요. 배당 결의를 받았다는 거 확정받는 거예요. 그 배당 결의 받은 것 중에 현금 배당 주기로 한 걸 결의를 받으면 그 현금 배당을 일반적으로 1개월 내에 주기만 하면 되므로 그 결의를 받고 아직 현금 배당을 주지 않았을 때 주지 못했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입니다. 그 미지급 비용은요, 결산 시까지 발생된 비용인데 아직 지급일이 아니어서 지급하지 않았을 때 이건 이제 비용이 들어가지만 이제 부채입니다. 선수 수익은 다음 연도 수익을 미리 받았을 때 수익이 들어가지만 이것도 부채입니다. 좀 이 두 개는 좀 어려우니까요. 결산할 때 좀 배우겠습니다. 주로 결산 시에 사용합니다. 반대말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말이 생기는 거는요, 얘가 부채가 채무기 때문에 채무의 반대가 채권이거든요. 그래서 반대말이 존재합니다. 외상매입금의 반대는 외상매출금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지급엄의 반대는 받을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이제 두 개가 동시에 공부가 돼요. 외상매출금과 받을엄은 상품 제품 팔았을 때 쓰는 거죠. 외상매입금과 지급엄은 그 상품 제품 팔았을 때니까 이거 이제 사와야 되는 것이므로 상품은 사오는 거지만 제품은 사올 수 없잖아요. 제품을 만드는 재료를 사오겠죠. 즉 상품하고 재료를 사왔을 때 쓰는 겁니다. 이게 반대입니다. 미지급금은 반대가 미수금입니다. 미수금이 상품 제품이 아닌 걸 처분하고 이렇게 했죠. 미지급금은 상품하고 재료가 아닌 것을 사오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단기차입금의 반대는 단기대여금입니다. 그 다음에 선수금의 반대는 선급금이고요. 생각나실 거예요. 선급금 설명했을 때 계약금을 미루주면 나중에 받아야 될 물건에 대한 권리가 생기게 된다. 이 수금은 반대가 없고요. 유동성 장기부채도 없어요. 미수금의 반대는 미지급금입니다. 그 다음에 미지급 세금의 반대는요, 선납세금입니다. 이쪽에는 반대가 없고, 그 다음 미지급 비용의 반대, 당좌자산에 나오는 건데, 미자로 시작돼요. 미수수익. 선급 비용의 반대, 선자로 시작해요. 선수수익의 반대, 선급 비용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두 개 배울 때도 결산 시에 자세히 배운다고 그랬고, 또 해당되는 계정 본 단어에 가면 또 자세히 설명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결산 시에도 배우고 본 단어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좀 외워놓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배울 거는 이제 비유동 부채입니다. 시험에서 나오는 비유동 부채는요, 이렇게 4개입니다. 4개. 첫 번째 사채는요, 회사가 거액의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입니다. 사자는 회사 사채요. 그래서 그 유가증권 이렇게 회사채라고 써져 있어요. 요즘에는 이 회사채를 이렇게 얘네는 종이 이렇게 주고받고 그랬는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고 주식과 이렇게 사채, 주식과 사채를 거래하는 곳이 이제 증권거래소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맡기고 우리는 이제 통장으로 거래하죠. 일반적으로 회사가 이제 거액의 장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사채를 사채라고 처리합니다. 사채는 유가증권에 속하죠.
그 사채 같은 유가증권을 이제 채무증권이요. 나중에 갚아야 되는 그 유가증권이라고 그래서 예, 채무증권이라고 합니다. 사채를 발행할 때는 할인 발행, 할증 발행을 하게 되는데요. 할인 발행하면은 싸게 발행하는 거예요. 발행 금액이 액면 금액보다 적은 경우. 즉, 사채 표면에는 10만원 써져 있는데 8만원에 발행했다 그러면 2만원 손해보고 발행한 거잖아요. 그럴 때 이 이름을 씁니다. 사채 할인 발행 자금. 또 거꾸로 만약에 비싸게 발행했다. 액면 금액보다 발행 금액이 혹시 크다 그러면 그럴 때 그 차액은 사채 할증 발행 자금으로 처리합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기 차액금은요. 장기간 사용하기 위해서 돈을 빌린 거죠. 장기는 1년 초과된 걸 말해요.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은요. 건물 등을 임대하고 뭐 건물, 기계, 뭐 복사기 뭐 이런 것들을 임대하면서 보증금을 받으면 이 보증금은 나중에 돌려줘야 되니까요. 예, 부채입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는 직원 퇴직에 대비해서 1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그 퇴직에 대비해서 회사가 만들어 놓은 충당금을 말합니다. 이를 퇴직급여 충당 부채라고 그래요. 직원 퇴직에 대비해서 회사가 만들어 놓은 충당금, 퇴직급여 충당 부채. 1년 이상 근속하게 되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를 회사가 설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걸 회사가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외부에다가 불입할 수도 있는데 외부에다 불입하게 되면 이렇게 퇴직연금 상품이라는 게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이쪽도 좀 반대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이 두 개가 반대말이 있는데요. 이 장기차액금의 반대는 장기대여금. 투자자산에서 배웠죠. 임대보증금의 반대는 임차보증금. 이거 어디서 배우냐면 기타 비유동자산에서. 이렇게 반대되는 계정을 같이 외우면 계정 과목이 훨씬 수월하게 잘 외워집니다. 이 계정 과목은 여러 번 읽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거래를 갖다가 장부에다가 쓰는. 거래를 장부에다가 쓰는 걸 회계 처리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장부 중에서 분계장 또는 전표에다가 우리가 이제 쓰는 연습을 하게 돼요. 프로그램 이용할 때 입력하는 연습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더 진행이 되면 될수록 이 계정 과목들이 잘 외워지게 됩니다. 거래는 계정 과목으로 입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써야 되기 때문에 계정 과목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기업의 자본은요, 자본금 하나만 존재하는데요. 주식회사 법인의 자본은 다음과 같이 5개로 구분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주식을 발행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식을 발행하면 여기 있는 계정들을 다 알아둬야지 회계 처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 지금 배우는 거는요, 주식회사 걸 배우는 거예요. 주식을 발행하면 그 발행한 돈이 회사가 사업에 쓸 출자금이기 때문에요. 자본금으로 처리합니다. 그때 금액은 주식 총수 곱하기 액면금액으로 해서 계산해요. 자본금은 항상 액면금으로 수록되어 있고요. 그 주식이 보통 주면 보통주 자본금, 우선 주면 우선주 자본금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단 개인기업은 개인 사장이 낸 돈, 그 낸 돈이 자본금이 되겠고요. 하나만 이렇게 있어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자본에. 우리가 공부할 때는 이 보통주 자본금을 그냥 자본금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요. 우선주 자본금은 학습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본잉여금은요.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다가 남는 것을 자본잉여금이라고 합니다. 자본을 늘리는 걸 증자, 자본을 줄이는 걸 감자라고 그래요. 자본을 늘리다가 자본을 늘리는 거는 이제 주식을 발행하는 건데 남는 그 돈, 주식 발행 초과금. 자본을 줄이는 거는요, 주식을 소각하는 건데, 그 남는 돈, 감자차익. 그 다음에, 자기가 산 주식을 처분하면서 남은 거, 자기 주식 처분익. 그래서 자기 주식이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자기가 산 주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식을 발행을 하면 자본금이라고 써요.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이렇게 주식을 발행했을 때,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금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주식을 발행한 다음에 회사 사업을 자금이 이제 생겼으니까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죠.
그러다가 여윳돈이 있으면 다른 회사 주식을 살 수도 있어요. 투자 목적으로. 다른 회사, 타사의 주식, 다른 회사, 타사의 주식을 혹시 샀다 그러면 그 주식 산 거에 따라서 1년간 시세차익 목적으로 사면 단기 매매증권, 그러지 않으면 매도 가능증권, 뭐 이렇게 하고요. 또 뭐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할 목적으로 사면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런 것도 있습니다. 하여간에 시험범위에 해당되는 것만 잠깐 보면 이렇게, 이게 이제 시험에서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고 우리가 주식을 또 살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발행한 주식을 우리가 샀을 때, 우리 당사가 발행한 주식을 당사가 샀을 때, 이게 당사의 주식도 또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당사의 주식은 매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매입할 수 없도록 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즉 자본을 줄여야 되는 상황, 뭐 감자를 해야 되는 상황, 뭐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그럴 때는 당사가 발행한 주식을 당사가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당사가 발행한 주식을 당사가 사면 자기가 발행한 주식을 자기가 샀다고 해서 그 주식을 자기 주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주식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주식을 이제 사서 혹시 자기 주식을 산 거는 이제 주로 이제 감자 목적으로 산다고 그랬죠? 감자를 해야 되는데 주주총회에서 부결이 되면 감자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주총회를 해야 돼요.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을 줄일 때는. 그러면 부결이 되면요, 그 주식을 즉시 팔아야 되는데 샀을 때보다 그 주가가 오르면은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생기게 되겠죠. 이 생기게 되면 얘는 자본이익금으로 이렇게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면 계정 과목에 뭐 차익, 처분이익 들어가고 수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수익 같은 거 아닙니다. 자본 조정은요, 자본 조정은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이익금도 아닌 거, 즉 증자를 하거나 감자를 할 때 발생되는 것으로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이익금도 아니면 자본조정이라고 그러고요. 얘가 조정이 들어간 거는 오랫동안 이 계정을 가지고 사용하지 않고요, 곧 있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조정이라고 그래요. 즉 자본조정에 속하는 것들은 소멸됩니다. 일정한 기간 내에 다 소멸돼요. 그래서 그 계정 과목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주식을 발행을 했는데 싸게 발행했을 때, 그 다음에 감자 차손, 감자를 하면서 손해본 거, 반대가 위에 보면 감자 차익이 있죠. 감자 차익과 자기 주식 처분이익을 기타 자본이익금 이렇게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보면 얘네들 세 개가 반대되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 자기 주식, 그 다음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주식 배당하기로 결의했는데 아직 주지 않았을 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예. 얘네들은 나중에 사라져요. 조금 미리 말해보면 좀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우시면 그냥 보고만 넘어가세요.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으면 그 초과금으로 옵세라고 되어 있고요. 혹시 회사가 이제 두 개가 동시에 있으면, 감자 차손은 감자 차익으로 옵세라고 되어 있고, 동시에 있을 경우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자기 주식 처분이익으로 옵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생기기 전까지, 감자 차익이 생기기 전까지, 자기 주식 처분이익이 생기기 전까지 잠깐 회사가 보유하고 있게 되는데, 이 계정들은 거래가 발생했으니까. 그래서 이 계정들은 이제 이쪽 저쪽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자본 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금도 아니고 자본이익금도 아니니까 자본 조정이라고 해서 나중에 조정이 돼서 없어진다, 이런 뜻이죠. 자기 주식은 이게 처분하거나 감자하면서 주로 사라지고요.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이제 주식을 배당하면 이제 사라져요. 그래서 사라진다, 그래서 조정된다라고 해서 조정이라는 말 붙은 겁니다. 단어도 어려워요. 주식회사에서 주식 관련되어 있는 회계 처리가 보기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회계 1급은 이제 기초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온 단계잖아요. 2급에서 1급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 자본편에서 많이 낼 생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안 내고요. 이게 좀 난이도가 있거든요. 세무 2급부터 좀 많이 냅니다.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요, 1, 2, 3번은 이제 자본 거래를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거래 종류가 자본 거래를 해서 생기는 거고, 주식 발행하고 이런 거에서 생기는 거고, 4번하고 5번은 이제 손익 거래에서 생기는 겁니다.
손익거래에서 생기는 건데 그 거래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지 못한 거에서 들어가지 못해서 자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네 번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있는데요. 그 계정 중에 매도가능증권 평가익 평가손실이 있습니다. 자, 이 계정은요 수익 비용이 아닙니다. 예. 매도가능증권 평가익 평가손실은 매도가능증권이 장기간 보유하는 증권이다 보니까 장기간 보유해도 시장성이 있는 건 매년 말에 그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면 평가를 해요. 평가해서 그게 오르면 평가익, 떨어지면 평가손실을 회계 처리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익 평가손실은 손익계산서에다가 쓰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손익계산서라는 게 수익과 비용을 기재하는 그러한 계산서고요. 수익과 비용을 기재할 때 발생주의에 따라서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발생주의는 손익계산서가 기재가 될 때 일정 기간, 즉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일반적으로 그 1년 동안 발생된 것만 기록하다 보니까 1년 동안의 수익 비용일 때만 수록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매도가능증권은 그걸 장기간 보유하면서 생기는 그 이익이고 손실이다 보니까 손익계산서에는 이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본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본으로 이제 분류했다가요. 얘를 이제 처분할 때 이제 손익계산서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처분할 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본에 분류합니다.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요. 이익잉여금은 주식회사다 보니까 이게 생기는 건데 회사가 장사를 해서 번 돈, 그 번 돈 이걸 단기순이익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 단기순이익이 생기면 주식회사는 그 단기순이익을 사장이 가져갈 수가 없어요. 임의적으로 가져갈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는 단기순이익이 생기면 단기순이익을 자본금에다가 플러스 시킨 다음에 자본금에다 더해줘요. 그래서 혹시 단기순이익이 발생했다 그러면 개인기업은 기초자본금에 비해서 기말자본금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본금은 뭐 개인사업자니까 마음대로 가져다 쓸 수 있죠. 근데 주식회사는 주주가 주인이다 보니까 이 주식회사의 그 설립요건이 최소한 이사 3명 이상이 이제 설립요건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자본금을 모을 때 주주들을 통해서 모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주들이 이해관계하고 관계되는 것이고, 따라서 거기서 생기는 그 단기순이익은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고 주주의 동의를 받아서 처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회사가 되면 보고서 중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라는 것을 만들게 되고요.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따라서 주주총회를 통해서 처분을 해서 단기순이익을 회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좀 그냥 듣기만 하고 이게 나중에 또 다시 배우면서 또 한번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할 때 단기순이익이 발생되면 그걸 회계 처리할 때 일단은 주주의 동의를 받기 전까지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고 써놔요. 이 단기순이익을 계정과목 이름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입니다. 단기순이익은 계정과목이 아니고 수익에서 비용을 뺀 그 차액을 말해요. 그래서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생겨요. 이게. 그 이익잉여금은 이제 단기순이익과 관계되는 건데 그 이익잉여금이 여러 개 이름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고요. 그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어떻게 처분하겠다라는 것을 결산시에 작성을 해서 다음 연도에 주주총회에 들어가면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하면 이제 그때 회계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이거 작성하실 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하실 때 혹시 현금 배당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 현금 배당을 다른 말로 금전배당이라고 그러는데 그 금전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준비하라고 돼 있어요. 이익준비금은 회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즉 결손이 발생했을 때, 즉 적자가 발생했을 때 이제 써야 되는 이제 법정적립금으로서 주주가 우리 회사의 주인이다 보니까 회사가 쉽게 망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한 안정적인 수단으로 이익준비금을 마련해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을 적립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다 써요. 이익준비금은 얼마 만들 거다. 그러고 써놓고 얼마 써놓고 그 다음에 또 임의적립금이라고 그래서 뭐 사업 확장을 하는데 돈 쓸 거 종류별로 많아. 이거는 임의적립금이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 확장 적립금
뭐 재무구조 개선 적립금 이렇게 막 만들어요. 그래서 그 남는 돈의 일부를 뭐 사업 확장에 쓰겠다 이렇게 만들어 갖고 다 써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전 배당 줄 거 쓰고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줄 거 써놔요. 그런 다음에 이거 써놓은 거 가지고 이제 주주총회 가서 주주들이 결의를 했어요. 확정한다 그러면 이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는데, 미처분 이익여금이 이게 단기 순이익이 만약에 10만 원이었다 그러면 10만 원이 쪼개지기 시작하겠죠. 이게 쪼개져서 이익준비금이 얼마가 가고, 그 다음에 현금 배당해서 얼마가 빠져나가고, 나머지 사업 확정 적립금이 얼마가 가고, 이렇게 해서 나눠주겠죠. 그래서 나눠진 것 중에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 단기 순이익을 이익여금이라고 그러는데, 그 나누어진 이름들이 바로 이런 거예요. 이익준비금, 임의적립금, 구체적인 이름, 사업 확장 적립금 이렇게 해서 써놓습니다. 그 다음에 남은 거, 혹시 남은 게 있다면, 처분하고 남은 게 있다면 남은 미처분 이익여금,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분류해서 이제 쓰도록 하게 되는 거죠. 예, 듣기만 해도 좀 어렵지만, 예, 제가 기초 과정이다 보니까요. 예, 기초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도 아예 설명 안 한 것보다 좀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 이제 보겠습니다. 재무상태표가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유동성 별법에 따라서 재무상태표를 이제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과 부채는 상기할 수 없다고 그랬으니까 그 자산 부채는 모두 다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자산 쓰고,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이렇게 쓰고요. 유동자산은 당자자산, 재고자산 순서대로 쓰고, 그 다음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 순서대로 씁니다. 예, 그 명칭을 써놓고 그 밑에다 계정과목 써주는 거예요. 이 계정과목 쓸 때 통합되는 명칭을 이제 써도 됩니다. 이렇게 써 내려가요.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제 부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쓰고 그 밑에다 계정과목을 써줍니다. 그 다음에 부채 총계 내고, 그 다음에 자본도 마찬가지로 자본금, 자본이익금 이렇게 쭉 써줘요. 5가지 써주고 자본 총계를 내는 거죠. 그럼 지금 보시면요, 좌측에는 이제 자산이 있는 거고, 이거 계정식이죠. 우측에는 이제 부채하고, 예, 자본이 있는 거예요. 시험에 계정식으로 많이 나와요. 이 보고서가. 자산 이코르 부채 플러스 자본하고 항상 일치가 돼야 되고, 이를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